외국인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한국 증시 경기 불황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결국 미국 증시는 반등 기조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대신증권의 문남중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몇 개월 전에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약간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네. 이제 ETF 투자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네. 그때도 큰 도움이 됐었는데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시장, 이 매크로 환경, 네.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투자 전략, 약간 시장 시황 상황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인플레이션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한 며칠 전부터 네. 한국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가 날 때도 있고 일본도 거의 보합세인데 우리나라만 한 2, 3% 빠져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 증시만 부진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한국 증시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다른 타 증시 대비 약세를 면치 못했죠. 제가 그때 그런 모습들을 해석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비대면 사회가 산업이 개화되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들 하면 한국과 대만,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를 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드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한국 대만 증시가 과거와 다르게 좀 하락 압력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도 좀 받아왔던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증시가 타 증시 대비 더 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이후로 신흥국들의 동향을 좀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통화 약세 그리고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증시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매도하고 언제든지 현금화 시켜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증시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의 불투명한 환경이 높아지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한국 증시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제 본국으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뭐 커지는 상황에서 좀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펀더멘탈 관점에서 보면은 뭐 약간 요즘 뭐 메시지 그런 게 돌더라고요. 파운드리도 이제 끝물이다. 네. 이제 막 가동률 TSMC가 낮아지고 근데 증설 완료되는 게 또 2024년이면은 그때 가동률 더 낮아지면서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제조 뭐 이런 쪽이 꺾일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나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빠지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 증시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후행해서 따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시간차를 두고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다 보면 결국 미국 증시는 반등 기조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되어야 사실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증시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미국 경제를 논하면서 미국 경제에 따른 어떤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 증시는 한국 경제를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국내 순수출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부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기업이익이라는 거는 후행적으로 사실 경기를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기준선을 하회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기 순환을 얘기할 때 경기 후퇴, 경기 불황, 그리고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호황 이렇게 4개 국면을 놓고 네. 전체 기간을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기준선 100을 하회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경기 불황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경기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점을 형성하고 꺾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가율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가총액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게 IT, 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논할 때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단연코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역시 이런 걸 반영해서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코로나19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한국의 물가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1% 언더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물가 5%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는 높고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증시가 올라갈 동인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좀 유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물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는데 한국 증시가 뭐 미국 증시 대비하면 약세 압력이 더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보통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PBR로. 네네네. 예.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BR을 놓고 봤을 때 보통 과거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0.9에서 1.1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0.9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감해도 국면인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앞으로 좀 증시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악세 압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시장의 화두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약간 경기 침체 우려 네네.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은 작은 반면에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약간 펀더멘탈 관점에서 본다면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가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마 디램 반도체 가격 지수를 아마 증권사 이용하시는 곳에 리서치 센터 쪽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네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다 보면 가격 지수가 아마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 디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사실 국내 증시를 좀 좋게 봤던 논리 중에 하나는 올해 1분기부터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 맞아요.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한국 반도체가 증시가 오를 거라고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했던 뷰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계속 이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기대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이 있는데 모바일, 뭐 PC 이쪽은 원래 안 좋았고 서버가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최근에 약간 좀 아마존 서버도 안 좋대요. 그렇죠. 그쪽에서 제외하고는 다 물량 줄인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 사실 역사적인 그런 PBR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과매도 국면은 맞다. 하지만 이게 뭐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논하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가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터지고 나서도 얼마 안 있을 때까지는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냥 물가가 좀 심했을 뿐이지 그 부분은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뭔가 물가 이런 부분보다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국제 유가만 잡히면 어느 정도 좀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도 사실 지수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최근에 나온 발표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 상황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관들조차도 네.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한국 증시 얘기할 때도 분명히 감해도 국면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네. 선뜻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 현 시점까지는 사실 주식시장을 그렇게 꺼려할 상황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한 발 앞서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것 같이 호도되는 언론들 이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월 FOMC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시사점을 좀 많이 찾았어요. 아마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시점도 아마 6월 제시된 경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시점은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확률이 가장 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요? 네, 2023년 2분기. 네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6월 FOMC를 통해서 제시된 연도별 최종 네. 금리 상단 네. 수치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 네. 그리고 내년에는 3.8, 그리고 내후년 2024년도에는 3.4. 네. 지금 6월 FOMC를 통해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FOMC를 놓고 온다고 하면 7월, 네. 9월, 네. 11월, 12월 4차례 정도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책금리 상단을 3.4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정례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7월에는 50bp 이상, 그런데 75bp 인상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이 무너졌던 발단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지수 때문에 증시도 많이 망가졌고 물가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갑자기 좀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7월 13일 날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증가율 자체,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 75bp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50bp 금리를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올라갈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떨어질지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13일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의 향방, 증시의 향후 추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걸 2023년 2분기 정도 확률이 높다고 좀 얘기 드렸던 거는 올해 연준이 제시한 정책금리의 상단이 3.4인데 올해 남아있는 4차례 정례회의를 통해서 그 정도를 좀 맞춰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맞추고 나서 이제 내년도 접어들게 되면 내년도에는 3.8이잖아요. 결국 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제로금리에서 3.4 올리기 때문에 긴축 강도가 상당히 강한 한 해고 내년에는 3.4에서 3.8로 올린다는 거는 내년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월과 3월에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3.8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금리 인상이 중단되게 되면 이게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보통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도나 후퇴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앞으로 좀 금리를 내리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이제 2분기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 좀 약간 이 경제 지표를 좀 볼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네네. 금융시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일어났죠. 근데 이 역전이 일어난 걸 보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해석들이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가지고 향후 경기 침체 예측하는 확률을 보는데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의 역전차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는 전미경제학회라고 좀 신뢰성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정의를 해놓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연율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1분기 때 역성장을 했죠. 그렇죠.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 1.4%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더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개인 소비는 되게 견조했어요. 지난해 4분기가 2.5% 증가를 했고 올해 1분기 때가 3.1%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보다 늘어났죠. 증가를 했죠. 네. 하지만 역성장 났던데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던 거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역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대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의 어떤 변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 물가가 높은 부분들이 사실은 수출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좀 많이 줬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수가 강하다 보니까 수입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긴 했어요. 근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역성장을 한 거죠. 네. 순수출 기여도를 제외한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해서 미국은 1.8% 정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역성장을 했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7월달 하순 되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의 속복치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지금 IB들이 예상하는 숫자는 3% 정도 플러스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발생할 확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때 너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맞아요. 확률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식의 어떤 공포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욕 연은이 향후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수치를 제공을 하는데 최근 데이터, 5월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4.1% 정도 돼요. 엄청 낮네요. 엄청 낮아요. 근데 내년에 들어가신다고 약간 좀 전망을 하시는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발표되고 있는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확률이 높아진 거라는 거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내년 2분기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얘기 드릴 때는 6월 FOMC에서 제시된 연준이 올해, 내년, 내후년 제공한 정책금리의 상단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내년 2분기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해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보통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렇죠. 네. 그때부터가 사실은 위험한 시기가 시작되는 어떤 시그널로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좀 얘기를 드렸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네네. 해주신 거죠. 네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안 그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